국화꽃 향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장례식장 안은 깊은 정적과 낮은 흐느낌만이 감돌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하얀 벽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김영호 노인은 멍하니 재단 중앙에 놓인 아내 박선희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봐 주던 아내. 하지만 이제 사진 속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반세기 넘는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었던 유일한 동반자. 아내의 부재는 영호에게 있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이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슬픔에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영호는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옆에는 아들과 딸이 그의 팔을 부축하며 아버지의 슬픔을 나누려 애썼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쌓아온 부부의 연을 먼저 떠나보낸 이의 상실감을 온전히 헤아리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가슴속은 텅 비어버린 듯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영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문득 영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아내와 함께했던 어느 봄날의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앞마당 작은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아내의 모습. 허리가 아프다면서도 올해는 상추가 잘 자랄 것 같다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얼굴. 영감, 이리 와서 이것 좀 맛봐요. 올해 첫 상추는 달아도 아주 달구먼. 하며 상추쌈을 싸서 그의 입에 넣어주던 다정한 손길. 그 소박하고 평범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눈물겹도록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선희야 여보. 영호는 저도 모르게 아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을 애는 듯한 아픔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례 절차를 위해 장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들은 숙련된 솜씨로 제단을 정돈하고 조문객들을 안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침착하고 연륜이 묻어나는 중년의 남성이 유족들, 특히 영호의 곁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다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과정을 매끄럽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어르신, 이제 곧 입관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내의 영정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자신에게 말을 건넨 장의사의 얼굴을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예를 갖춰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마주쳤을 법한 그런 장의사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영호의 슬픔을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입관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김영호 노인은 다시 한번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아들과 딸의 부축을 받으며 예를 갖춰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절차가 경건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동안 영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유족들을 안내하고 입관 절차를 돕는 한 장의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아까 그 침착하고 연륜 있어 보이던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 뚜껑을 덮기 전 유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권하는 그의 손짓,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절차를 설명하는 목소리,
예를 갖춰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그 모든 것이 낯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호는 자꾸만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보았던 듯한 익숙함. 하지만 그 익숙함의 정체는 안개 속처럼 희미해서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슬픔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건가 아니면 너무 지쳐서 그런가. 영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의 이상한 감각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비통한 자리에서 생면부지의 장의사에게서 익숙함을 느끼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장의사의 모습은 자꾸만 영호의 시야에 걸렸고 그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문이 마음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특히 그의 뒷모습. 넓지는 않지만 단단해 보이는 어깨와 반듯하게 뻗은 등줄기기가 유독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슬픔에 잠겨 멍하니 앉아있던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앉은 아들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기 저분 말이다. 저 장의사분. 꽤 오래 일하신 분 같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장의사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대답했습니다. 아, 예, 아버지. 김민준 팀장님이라고 하시던데 저희가 경황이 없어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알아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아요. 김민준.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평범했지만 영호의 귀에는 그 이름마저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영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감각이 슬픔으로 인해 무뎌지고 혼란스러워진 탓이라고 결론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의문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장의사에게 향하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내의 미소 위로 자꾸만 그 장의사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슬픔의 강 속에서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강둑 어딘가를 더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입관식이 끝나고 잠시 유족들이 숨을 돌리는 동안 장례식장 내부는 무거운 침묵과 간헐적인 흐느낌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영호 노인은 제단 옆 작은 휴게실 의자에 몸을 의지한 채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아내 선희가 떠나간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그의 곁을 지켰던 온기, 그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시베리아 벌판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아내의 환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아른거려 그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표류하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위로와 염려는 두꺼운 유리벽 너머의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바로 그 위태로운 평형 상태를 깨뜨린 것은 다시 한번 그의 앞에 드리워진 장의사의 그림자였습니다. 김민준 팀장. 그는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주 중 가장 연장자이자 상심이 커 보이는 영호 노인의 상태를 살피러 온 듯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존재감은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희미했지만 이미 그의 모습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영호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잠시 앉아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상심이 크시겠지만 기력을 차리셔야 남은 절차도 잘 치르실 수 있습니다. 곧 다시 조문객들이 오실 시간이니 잠시라도 눈을 붙이시거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는 것이. 민주는 영호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정중히 숙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명료하게 영호의 귓가에 와닿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인위적이거나 사무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음과 이별을 지켜본 사람 특유의 깊은 연륜과 인간적인 슬픔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민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그의 얼굴을 뜯어볼 수 있었습니다. 반백이 된 머리카락, 햇볕과 세월에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이마와 눈가에 깊게 팬 주름들. 분명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놀랍도록 깊고 잔잔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그 깊은 곳 어딘가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 같은 것이 짙게 배어 있는 듯한 눈빛. 영호는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듯한 강렬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함을 넘어선 거의 확신에 가까운 전율이 그의 등줄기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 눈빛, 이 분위기,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일 리가 없었습니다. 영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민준의 왼쪽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언뜻 보았던 그 흉터 자국.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민준은 영호의 그런 이상한 행동과 흔들리는 눈빛을 감지하고는 걱정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영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안색이 정말 좋지 않으십니다. 제가 잠시 부축해 드릴까요? 민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영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자연스럽게 팔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와이셔츠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아까 보았던 그 흉터 자국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영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번개처럼 길게 이어진 오래되어 희미해진 흉터.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40년도 더 된 기억 속 개울가 바위에 찢겨 피 흘리던 어린 형의 팔목에 남았던 바로 그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헉! 영호는 저도 모르게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찔하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 개울가의 풍경과 형의 모습, 그리고 지금 눈앞의 장의사의 모습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던 여름날의 개울가. 14살 민주는 우통을 벗어 던지고 물속을 첨벙거리며 동생 영호와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개구쟁이 같은 장난기로 가득했지만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영호야, 저기 봐. 엄청 큰 물고기다. 형은 소리치며 물살을 가르고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끼 낀 바위를 잘못 밟는 바람에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의 왼쪽 팔목이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깊게 베었습니다. 왈칵 쏟아져 나오는 피. 으앙! 형아! 피나! 많이 나! 10살 영호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극심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우는 동생을 보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영호야, 울지 마. 형은 하나도 안 아파. 뚝. 그는 옆에 있던 큼지막한 칡잎을 따서 상처를 누르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동생을 업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 호되게 야단을 맞고 빨간 약을 바른 후에도 형의 팔목에는 선명한 상처 자국이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흉터는 점점 희미해졌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터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아버지, 여보, 빨리 의사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과 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영호의 의식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의 실신 직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제멋대로 날뛰었으며 눈앞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공포와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희망이 뒤섞인 채 오직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터져 나오지 않았고 그저 뻐끔거리는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민준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영호 노인이 단순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이런 극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미세한 동요가 교차했습니다. 혹시 그 역시 영호 노인의 얼굴에서 혹은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이내 프로페셔널한 장의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유족들에게 제가 잠시 의무실에 연락해서 라며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호의 아들이 그를 만류하며 아버지를 부축해 휴게실로 옮겼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복잡한 표정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휴게실 소파에 거의 쓰러지듯 눕혀진 영호는 여전히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찬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물을 건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형 민준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흉터 자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아니면 깊은 슬픔이 만들어낸 헛된 망상인가? 영호는 지독한 혼란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위로 수십 년 만에 마주하게 된 형일지도 모르는 존재의 등장은 그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장례식의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발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새벽녘 장례식장 안은 밤새 켜놓은 향냄새와 깊은 피로감, 그리고 여전히 가시지 않은 슬픔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김영호 노인은 휴게실에서 선잠을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아내 선희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장의사 김민준에 대한 떨쳐버릴 수 없는 의욕과 기대, 불안감이 뒤섞여 그의 정신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발인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유족들은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해 다시 빈소 앞에 모였습니다. 영호 역시 아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섰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발인 절차를 지휘하고 있는 김민준 팀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의욕을 넘어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절박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언뜻 보았던 그 흉터 자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민주는 의식적으로 소매를 단정히 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호는 애가 탔지만 차마 다가가 소매를 걷어보거나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이 슬픔 속에서 얼마나 큰 신뢰이며 망신이란 말인가.
발인에 앞서 유족 대표인 영호의 아들은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마지막 남은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 화장장 예약 서류 검토, 그리고 비용 정산 등. 영호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아들을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내민 여러 서류들을 아들이 꼼꼼히 확인하는 동안 영호는 그저 멍하니 서류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항목들과 숫자들 사이에서 그의 눈에 유독 한 부분이 크게 확대되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서류 하단에 찍혀 있는 담당 책임자의 확인란이었습니다. 장례지도사 팀장 김민준인, 선명한 고딕체 활자로 찍힌 이름 석자, 그리고 그 옆에 찍힌 도장까지. 아까 아들에게 들었던 이름,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하던 형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민준. 영호는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과 동시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해왔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이성의 끝마저 이제는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름과 얼굴, 목소리, 눈빛, 그리고 결정적인 흉터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장의사는 바로 6.25 때 헤어진 내 형 김민준이라고. 내 유일한 혈육, 내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찾아 헤맸던 바로 그 형이라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들이 놀라 영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서류 위에 이름 석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로 수십 년 전 헤어졌던 어린 형의 얼굴과 지금 장례식장에서 예를 갖추고 있는 장의사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담긴 슬픔과 강인함은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거의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장례식장 안을 헤매며 김민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민준은 발인 준비를 위해 운구용 리무진 근처에서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민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지만 눈빛만큼은 전에 없이 강렬하고 절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던 직원들은 영호의 심상치 않은 기세에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역시 영호가 자신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의아하면서도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영호는 민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가득 고여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민준의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질문과 확인, 불신과 희망, 원망과 그리움 등 형언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강렬하고도 혼란스러운 시선 앞에서 민준의 얼굴에도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 역시 영호의 눈빛만큼이나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도 지금 눈앞에 초췌한 노인의 얼굴에서 포화 속을 헤매던 어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동생의 이름, 영호를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오직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강렬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시선만이 수십 년이라는 비정한 세월의 강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가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호는 거의 확신했습니다. 기적이 혹은 잔인한 운명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 속에서 김영호 노인은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장의사, 김민준 팀장.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은 더 이상 직업적인 연민이나 단순한 당혹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주 오래된 기억의 편린과 마주쳤을 때 나타나는 인간 본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영호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형! 하고 외치며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강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잠시만. 영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만류를 뒤로 한 채 그는 다시 한번 장례식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그의 불타는 듯한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의 혼란과 가슴속의 격정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물 뒤편 인적이 없는 구석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오래된 영사기가 제멋대로 돌아가듯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1950년 여름의 기록이었습니다. 10살 영호에게 1950년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매미 소리 대신 불안한 소문들이 마을을 떠돌았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낯선 비행기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다녔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평화롭던 황해도 해주 고향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이미 몇 해 전 병으로 부모님을 여인 영호와 민준 형제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의지였습니다. 14살의 형 민준은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했지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조숙해져 있었습니다. 영호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형 손 놓치면 안 돼. 민준은 어린 동생의 손을 굳게 잡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저 남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을 붙잡고 인파에 휩쓸려 걷고 또 걸었습니다. 피난길은 참혹했습니다. 길가에는 폭격으로 부서진 가옥의 잔해와 검게 그을린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대한 공포가 피난민들을 짓눌렀습니다. 하늘은 뿌연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썩는 냄새가 뒤섞여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어린 영호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마다 형 민주는 동생을 다독이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지 마, 영호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이 나올 거야. 형은 며칠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동생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등에 업고 때로는 손을 잡고 끌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영호에게 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그들은 큰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다리 위에는 이미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로 먼저 건너려고 밀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울부짖는 아이들, 쓰러져 신음하는 노인들. 그 혼란 속에서 민주는 영호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영호야, 정신 바짝 차려. 거의 다 왔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귀청이 터져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다리 근처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리가 무너진다. 는 외침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서로를 짓밟으며 달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인파의 힘에 어린 영호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형의 손을 잡고 있던 영호의 작은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앗!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토록 굳게 잡고 있던 형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영호는 필사적으로 다시 형의 손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거센 물살에 휩쓸리듯 인파 속으로 떠밀려갔습니다. 형, 민준이 형. 영호는 목이 터져라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공포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폭음과 비명, 울음소리가 뒤섞인 아비규환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며 형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형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인파에 휩쓸려 다리 난간 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형, 나 여기 있어. 형. 영호는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듣지 못했거나 혹은 들었더라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이내 검은 연기와 먼지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영호가 기억하는 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형의 손을 놓친 순간의 절망감, 눈앞에서 형을 잃어버렸다는 충격,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끔찍한 공포와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어린 영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상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고 그 속에서 개인의 슬픔 따위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고아가 된 그는 낯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남쪽으로 내려왔고 고아원과 임시 수용소를 전전하며 굶주림과 학대 속에서 힘겹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그를 괴롭혔고 특히 형의 손을 놓쳤다는 죄책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족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형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형이 그날 죽었을 거라고 혹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체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바로 자신의 눈앞에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니. 영호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저앉은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이 기막힌 재회에 대한 원망과 혼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뒤편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의 서러운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길을 잃었던 어린 소년의 울음소리처럼 장례식장 뒤편에서의 격렬했던 오열과 회상이 지나간 후 김영호 노인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과 그의 눈물이 뒤섞여 옷자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온몸은 탈진한 듯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했던 공허함 대신 이제는 형일지도 모르는 존재 김민준이라는 장의사에 대한 강렬한 의욕과 함께 어떻게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혹은 전혀 다른 인물이 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함에 가까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영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동이 터오면서 장례식장 안은 발인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다시 분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괜찮다 는 짧은 말만 남기고 다시 빈소 근처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아내의 영정 사진이나 조문객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과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김민준 팀장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민준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자세, 말투, 표정 변화,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미묘한 억양이나 손짓까지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나는 형의 모습과 습관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며 눈앞에 민준과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형은 어릴 때 유난히 걸음걸이가 빨랐는데 저 사람도 그런가? 형은 왼손잡이였는데 저 사람은 어느 손으로 필기를 하거나 물건을 짚는가? 형은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어떤가? 하지만 수십 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고 눈앞의 민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형의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탐정처럼 혹은 사냥꾼처럼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손목의 흉터.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지만 민준은 마치 영호의 그런 속내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양복 소매 단추를 단단히 잠그고 장갑까지 끼고 있어서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애가 탔지만 섣불리 다가가 소매를 걷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민준 역시 자신에게 쏟아지는 영호 노인의 그 집요하고도 강렬한 시선을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상주가 상심이 커서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선이 단순한 슬픔이나 감사의 표현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 아주 깊고 복잡하며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영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거나 혹은 알 수 없는 파문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노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그의 깊은 슬픔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역시 자신의 감정을 애써 누르며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장례를 치러오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중히 모시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영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자신의 평정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구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아내 선희의 관이 빈소 밖으로 운구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절차들을 점검하고 유족들에게 운구에 참여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영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저 장의사와도 헤어진다면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영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천천히 민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과 시나리오가 뒤엉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다시 식은 땀이 흘렀고 입술은 바짝 말라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영호는 손을 저어 만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여야 했습니다. 오직 그와 형일지도 모르는 저 남자,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영호는 민준의 몇 걸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폭발하기 직전이었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김영호 노인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겨우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가늘게 떨려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그 어떤 외침보다 더 강렬하게 주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는 먼저 예를 갖추는 척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감사를 넘어선 진실을 갈망하는 처절함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팀장님,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저희 집사람 가는 길 정성껏 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호는 말을 겨우 이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민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영호의 갑작스러운 감사 인사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예를 갖춰 함께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영호의 비정상적인 긴장감을 감지한 듯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하게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 어쩌면 그의 남은 생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례지만 팀장님 고향이 혹시 황해도 해주는 아니십니까? 황해도 해주. 그 이름이 영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준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는가 싶더니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예기치 않게 열린 듯한 극도의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장의사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 인간의 맨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숨막히는 침묵. 영호는 숨을 죽이고 민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터지다 못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발 제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준은 마침내 거의 울음에 가까운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고양이 혜주가 맞습니다만 어르신께서 그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했습니다. 영호는 민준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위해 어린 시절 형과 자신만이 알았던 강아지의 이름을 댔습니다. 혹시 바둑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던 흰점 바기 강아지. 바둑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영호를 가리키며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너 영호? 내 동생 영호 맞니? 살아 있었구나, 영호야. 그 외침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두 형제를 갈라놓았던 시간과 공간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영호는 형의 품에 안겨 형, 살아있었구나, 형, 하며 목 놓아 울었고 민준 역시 동생의 등을 세게 끌어안고 영호야. 내 동생,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의 침묵을 갈랐고 주변에 있던 영호의 자녀들과 장례식장 직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충격과 감격이 뒤섞인 두 노인의 오열은 그 자체로 한편의 슬픈 역사였고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을 증언하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겨우 감정을 추스른 민주는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그날 이후로 어떻게 살아남았니? 나는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다. 평생 너를 찾으려고. 그의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눈물 속에 잠겼습니다. 그는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진 후 홀로 남쪽으로 내려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살아남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인쇄소 공장 직공부터 부두 노동자까지.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장의사 일을 배우게 되었고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며 어쩌면 자신처럼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생 영호를 그리고 고향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에는 그가 겪었을 고통과 그리움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 장례식장 한편에서 벌어진 두 형제의 눈물겨운 상봉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호 노인과 그의 형 김민주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도 한참 동안 부둥켜 안은 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헤어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지난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기쁨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에는 단순히 헤어졌던 형제를 만난 감격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비극이 남긴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한탄,
그리고 하필이면 아내 재수 씨의 마지막 길에서야 만나게 된 운명의 아이러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호의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금시초문이었기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마치 비현실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처음 보는 큰아버지의 오열 속에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 재회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가슴 아픈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나 깊고 거대한 또 다른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큰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그렇게 슬픔과 눈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두 형제는 마침내 조금씩 감정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많은 흔적을 남겼지만 그 깊은 곳에는 분명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까맣고 고집스러워 보이던 눈매, 굳게 담은 입술의 모양, 웃을 때 살짝 패는 보조개까지.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발견하며 희미하게 미소 짓기도 하고 다시 울컥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형 정말 형 맞구나.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 영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은 역력했지만 영호의 눈에는 여전히 늠름하고 다정했던 어린 시절 형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준 역시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야말로 영호, 너야말로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동생.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기억나? 형? 우리 어릴 때 뒷산 감나무에서 몰래 감서리하다가 주인 할아버지한테 들켜서 혼쭐 났던 거? 그럼 기억나지? 내가 무섭다고 내 등 뒤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었잖냐. 형은 그때도 나 지켜준다고 혼자 다 뒤집었었잖아. 냇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내가 넘어져서 팔 다쳤을 때 내가 울면서 칡잎으로 감싸줬던 것도 기억난다. 그때 내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질렸었는지. 형 팔에 그때 그 흉터 아직도 있네. 두서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들은 웃고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단숨에 뛰어넘어 두 사람을 다시 형제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의 퍼즐들을 맞춰나가면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시간 동안 서로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연민이 두 사람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라는 비통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기적처럼 되찾은 혈육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아내 박선희의 발인과 사무제까지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슬픔과 충격으로 가득했던 며칠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김영호 노인의 집에는 오랜만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북적이던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이제 집에는 영호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손님 6.25 전쟁통에 헤어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만난 영호의 형 김민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격정적인 재회 이후
두 형제는 아직 서로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은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었고 그 시간 동안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영호는 형 민준을 자신의 집 거실에 마주 앉혔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 분만의 시간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이 두 노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 앉은 형제. 서로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살아온 환경과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과 핏줄이라는 강력한 이끌림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형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영호의 마른 손을 조용히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호야, 그날 다리 위에서 내 손을 놓친 이후로 내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민준은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진 후 겪어야 했던 끔찍했던 경험들을 아주 힘겹게 그러나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기억,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순간들, 인민군에게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했던 이야기,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온갖 험한 일을 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처절했던 젊은 날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는 이야기하는 내내 여러 번 눈물을 글썽였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생 영호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난길에서 놓쳐버린 동생의 작은 손, 울부짖던 동생의 얼굴이 평생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백방으로 동생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동생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생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죄책감과 그리움은 평생 그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장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도 어쩌면 자신처럼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들의 마지막 길이라도 잘 보내주고 싶다는, 그리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기적처럼 동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의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형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형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준 형이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생 잊지 않고 그리워했다는 형의 고백은 그의 메마른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번에는 영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고아원을 전전하며 겪었던 서러움,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던 젊은 시절, 그리고 아내 선희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이야기. 그의 삶 역시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형의 파란만장한 삶에 비하면 비교적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가면서도 문득문득 형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형이 있었다면 그의 삶은 조금 더 풍요롭고 덜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두 형제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어색함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다는 기적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강한 유대는 그 어떤 차이점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의 아들과 딸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느라 지쳐 잠든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위해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에 마주 앉아 그들은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호의 자녀들은 큰아버지 민준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묻기도 하고 큰아버지가 살아오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신기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준 역시 조카들의 따뜻한 관심에 어색함이 누그러지는 듯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분위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게 변해갔습니다. 슬픔 속에서 기적처럼 만난 새로운 가족. 그들은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잃어버린 시간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혹독한 겨울 끝에 찾아온 따스한 봄날의 풍경처럼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선희의 사무제를 지낸 며칠 후 김영호 노인은 형 김민준과 함께 아내가 잠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하늘은 마치 그들의 슬픔을 아는 듯 옅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걸어 아내의 봉안담 앞에 섰습니다. 민주는 동생이 정성껏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받아들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재수 씨의 사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동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진심 어린 애도와 함께 이런 슬픈 자리에서야 재수 씨를 처음 대면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영호는 형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깊이 사무쳤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눠 짊어질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내가 우리 형님을 찾았소.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게지 그렇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시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이전처럼 절망적인 슬픔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형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갈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 동안 말없이 봉안담 앞에 서서 각자의 상념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을 동생과 그런 동생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을 재수 씨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호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기적처럼 다시 만난 형과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려보았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아팠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마침내 형제의 연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위안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추모공원을 나서는 두 형제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슬픔보다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에 대한 기대와 계획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형님, 이제 자주 연락하고 지내시지요. 저희 집에도 편하게 오시고 아이들도 큰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영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영호야. 이제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아야지. 내게도 내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힘들 때 가족처럼 의지가 되어준 사람들이다. 민주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지만 그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이웃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자신의 소중한 인연들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은 혈육과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다시 만나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죠. 함께 고향 근처라도 찾아가 볼까, 아니면 민준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을 영호가 한번 찾아가 볼까? 혹은 영호의 자녀들과 이제 제법 자라 큰아버지의 존재를 신기해하는 손주들까지 다 함께 모여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할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오가는 동안 두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어린아이 같은 설렘과 함께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물론 그 웃음의 배경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깊은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삶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내고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처럼 애틋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영호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 기적처럼 나타난 큰아버지의 존재를 진심으로 환영했고 하루빨리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영호의 아들 내외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초대되었습니다. 민준은 평생 이런 종류의 가족 모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에 처음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보여준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대에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큰아버지, 편하게 많이 드세요. 아버지께서 큰아버지가 오신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들 내외는 연신 민준의 빈잔을 채우고 맛있는 음식을 권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들은 낯선 할아버지의 등장이 신기한 듯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막내 손녀딸이 용기를 내어 민준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앉아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조르는 모습은 평생 외롭게 살아온 민준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를 울컥 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겪었던 옛날 이야기들을 물론 너무 슬프거나 끔찍한 부분은 제외하고 동화처럼 각색하여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영호와 그의 자녀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영호의 자녀들은 큰아버지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떻게 장의사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평생 결혼은 왜 안 하셨는지, 혹시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는 없으신지 등. 민주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조카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전쟁 후 홀로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독과 어려움, 그리고 동생 영호를 찾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는 그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슬픔과 그리움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호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형이 살아온 기구한 삶에 가슴이 아팠고 그런 형을 이제라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큰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 어려운 시절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오셨으니 너희들도 큰아버지를 본받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자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큰아버지 민준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영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두 형제는 밤늦도록 거실에 마주 앉아 낮에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함께 웃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 놓은 간극은 하룻밤의 진솔한 대화 속에서 빠르게 메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영호가 형 민준이 일하는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렀던 그곳을 다시 찾는 것이 마음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형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공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민준의 비번이었기에 그는 동생을 자신의 작은 사무실 겸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그가 그동안 모아온 듯한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들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도 전쟁통에 잃어버린 가족들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민주는 동생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자신이 장의사로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느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때로는 자신처럼 전쟁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울었던 기억들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호는 형이 단순히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수많은 이별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왔기에 형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호는 민준의 동료 직원들도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형님 혹은 팀장님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하고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호에게 민준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며 따뜻한 사람인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그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형이 비록 외로운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영호는 형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우리 언제 날 잡아서 고향 근처라도 한번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비록 땅은 밟을 수 없겠지만 멀리서나마 바라보기라도 하면. 그의 말에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깊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젖어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호야. 그러자꾸나. 그곳에 우리 부모님 산소도 있고
내 말대로 멀리서나마 바라보기라도 해야지. 두 형제는 그렇게 또 하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잃어버린 고향, 돌아갈 수 없는 땅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회의 기쁨 속에서 그들은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